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첫 거래일이 미국 증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출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고 특히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력하게 상승폭을 그리면서 첫 번째 거래일을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종목이 있었죠. 테슬라와 애플이었었는데요. 주말 사이 나왔던 작년 연간 판매 대수가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10% 넘게 급등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도 장중한 때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 바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 내에서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헤드라인만 보면 안 좋은 뉴스일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와 크루즈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크다란 불안감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거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더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022년 첫 거래일의 마감 분위기 지금부터 전채린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올해 첫 거래일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마감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해 첫날 시장의 분위기는 앞서 들으셨다시피 좋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딱 두 가지 종목들이 매우 강한 매수세를 받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애플이 이제 드디어 시총 3조 달러 돌파라는 역사를 바로 오늘 새로 쓰게 됐습니다. 아울러 테슬라가 무려 12%대의 장중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예상을 웃도는 4분기 인도량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장에서 이렇게 강한 탄력을 받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장에서 좀 가는 종목들은 강하게 가고 빠지는 종목들은 빠지는 이 차별화 장세가 조금 눈에 띄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수는 막판까지 탄력을 조금씩 붙여나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6%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각종 은행주들의 강세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을 곳을 모색하면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경향이 나타나죠. 특히 S&P 500 지수는 지난 13년 가운데 11번은 새해 첫 주에 평균 1.6%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월 효과가 온 걸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 오늘인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섹터별로 등락 현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등락이 조금 나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는 임의 소비재가 2.7% 강세로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고요. 에너지 섹터 역시도 현재 3% 가까운 강세까지 탄력도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약한 섹터는 헬스케어 그리고 산업, 자재, 부동산까지 1% 안팎의 약세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씩 차트를 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은행주를 봐야겠습니다. 앞서 10년물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라는 부분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지금 바클레이즈가 웰스파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면서 비중 확대 의견으로 상향 조정을 시켜줬고요. 그러면서 웰스파고의 주가가 한 3% 정도의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은행주들도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AMD도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분위기도 좋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AMD를 반도체 산업 내 탑픽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2022년도에는 동종 업계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거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오늘 AMD도 매수세를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4.3% 급등을 하면서 150달러 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델타 항공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장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잠시 후 마감 15 확인하고 돌아와서 남은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특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델타 항공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면서 항공주들 그리고 각종 리오프닝 플레이들 일제히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델타 항공은 3% 정도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도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3에서 4%대의 플러스권을 계속해서 장중 내내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섹터 내에서 페이팔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BMO 캐피털에서 투자 의견 조정이 나왔습니다. 7월에 $300 이상을 터치하면서 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었던 페이팔이지만 연말까지 쭉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BMO에서는 페이팔의 경쟁력이나 입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낙폭은 너무 과하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에서 이제는 매수를 뜻하는 아웃퍼폼 등급으로 상향 조정시켜줬습니다. 페이팔의 주가는 오늘 3.4%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들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부터 볼 텐데요. 국제 유가 현재 1% 정도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는 4일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오름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건데 앞서 12월 회의에서는 올해 1월에 하루 평균 원유 생산을 40만 배럴로 유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도 이 증산 규모를 유지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WTI 선물 가격은 1% 상승하면서 $76 수준 바짝 다가선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은 반대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죠. 오늘 주식이 이렇게 강한 랠리를 보이다 보니까 금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살짝 뒤로 밀렸다 이런 분석이 시황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달성했던 1개월내 고점 수준에서 지금 1.3%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온스당 $1,804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수 종가까지 확인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이렇게 장 막판까지 상승 탄력을 조금씩 키워 나갔습니다. 0.7% 상승을 하면서 36,600포인트 선까지 바짝 다가선 채 거래를 마치고요.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5%까지 힘을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4,800포인트 선까지 좀 다가선 채 거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1% 오늘 가장 강하게 탄력도를 붙여나갔습니다. 15,800포인트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봐야 되겠죠? 첫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불패라는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를 들으시는 분들은 사실 미국 투자하시는 뿐만 아니라 국내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반도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분명한 좀 수혜 업종이죠. 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좀 불패 신화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 같은 반도체 불패 신화가 확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CNBC에서 이 웨럽 LMS라는 기관의 분석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올해 이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9% 정도 증가해서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이 동수치가 5,530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는 26% 증가를 했었는데 물론 이제 성장세가 조금은 꺾이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높은 성장 수치에서 그대로 성장세를 더욱더 이어갔다라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용을 한 이 기관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을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례적으로 강한 수요, 특히 이제 소비재 제품에 대한 이 수요가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쇼티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품 믹스 개선을 지목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멘텀이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주에 좀 랠리를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이것이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다소 좀 과거에 비해서는 둔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리스크도 이 동시에 꼽았습니다. 네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례적으로 좀 강했던 수요가 통상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 두 번째로는 어떤 제조 활동의 일시적인 중단에 따른 또 수요에 대한 또 타격. 세 번째로는 미중 갈등. 네 번째로는 이례적인 기상 이벤트. 역시 뭐 수요라든지 공급 측면에서 이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 또한 이 기관에서는 들고 있었습니다. 그냥 수요가 막 갑자기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거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수요가 뭐 줄어들게 될 경우 반도체주가 또 다시 타격을 입을 정도의 리스크는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런 예상 밖의 이런 이벤트 요인들 있잖아요. 이게 리스크 요인으로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하게 될까요? 네, 결국은 이제 이 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요지는 반도체 산업이 이 좋은 성장세는 이어갈 것이다. 하지만은 예상 밖으로 어떤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차질을 주는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실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수요입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델타 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또 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국면도 그렇고 이런 일시적인 이 이벤트에 의해서 반도체 제품 아니면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시적인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인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역시 공급이 또 되겠죠.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풀 가동을 하는 것이 이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랜덤한 그런 이벤트, 요 정도를 좀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관련된 좀 사례가 이날 또 나왔는데요. 이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업체죠. 이 ASML의 이 베를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사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생산에 대한 영향은 좀 가늠하기는 힘들지만은 결국은 이게 노광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해당 이 기업의 주가가 또 잠시 출렁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AMD가 좀 급등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탑픽을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섹터 전체의 시장 대비한 아웃퍼포먼스는 조금 둔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AMD는 그 가운데서 자사 서버용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마켓 셰어를 더욱더 늘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성장 속에서 약간의 또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선별하라라는 조언도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반도체 시장은 긍정적이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차질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뭐 일시적으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별 작업이 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도 그 불패 신화는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3조 달러입니다. 애플이 드디어 이제 장중한테 3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뭐 애플은 요즘에 인플레에도 오르고 뭐 공급망 문제에도 오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르는 그런 주식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애플이 미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장중한테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182.86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시총 3조 달러를 넘거든요. 근데 장중한때 182.88까지 갔다가 약간 내려와서 한 182달러 정도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3조 달러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자, 3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애플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던 게 2018년이었으니까 4년 만에 3배나 성장하게 되는 거고요. 1조 달러를 넘었을 때도 그랬고 2조 달러를 넘었을 때도 그랬고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게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아마 증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그냥 오르는 건 아닙니다. 매출과 이익 성장이 워낙 빠르기 때문인데 이날도 뉴스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난 연말 연휴 쇼핑 시즌 당시에 애플의 새로운 에어팟이 2,700만 대가 팔렸다고 추정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애플 소식에 정통한 것으로 유명한 애널리스트 권밍치가 내놓은 내용인데요. 그는 이 덕분에 4분기 애플의 웨어러블 사업부의 성장률이 2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다수의 애널리스트들도 계속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난 12월에 모건 스탠리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164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증강현실 헤드셋은 아예 목표가에 산정을 넣지도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그러니까 기대감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한 거고요. 또 최근에는 애플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면서 또 막대한 금액을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주식이라는 안전자산에 대한 인식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3조 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럼 애플에 대해서 이런 투자 의견을 묻는 게 과연 좀 건방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애플에 대한 최근의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제 시총이 3조 달러에 도달한 이후에도 이제 업사이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강력한 이 낙관론 관련한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이날 이 강세론 시나리오를 적용 시에는 주가가 225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애플 서비스 사업부의 가치가 1.5조 달러에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AR 헤드셋 출시 역시도 주가에 한 20달러 정도를 더해줄 것이다. 아까 이제 모건 스탠리 분석이 그런 헤드셋 판매 같은 거를 반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 정도만큼 이제 목표 주가에서 저희가 좀 차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과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비관론이 존재를 합니다. 매도 의견도 지금 월가에서 몇 개 나오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트리트라는 리서치 기관인데요. 지난 5월 말에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 쪽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9월 중순, 그러니까 그래도 좀 최근까지도 목표 주가도 90달러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다운사이드를 점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이폰 12의 흥행 성공은 어떤 좀 억눌린 수요 덕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폰에 대한 높은 수요가 지속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이폰 13이 출하량이 좀 부진했을 시에는 주가도 좀 많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핵심 사업, 결국 이 아이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좀 일부의 비관론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애플이 3조 달러를 마감 종가 기준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3조 달러를 장중에 터치하면서 이것도 한 가지 큰 뉴스가 됐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꼴찌를 기억하라 라는 키워드인데 이것만 보고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그 프로에서 유행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서 1등을 치면은 바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그렇죠. 유행어가. 근데 이제 유독 좀 기대치를 낮춰라, 기대 수익률을 낮춰잡아라 라든지 아니면은 중목표 장세가 좀 예상이 된다는 전망이 많은 올해입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그래서 이제 꼴찌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돼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해 이제 미국 다우 지수의 편입 종목 가운데서 꼴찌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 바로 월트 디즈니인데요. 분기 실적이 일단은 부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이 성장세도 좀 둔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해지면서 결국은 주가가 좋지 않았고 작년에 14.5%나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인용을 한 비스포크 인베스트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요. 다우에서 이렇게 워스트 퍼포먼스를 보여준 최악의 종목이 이듬해에 이제 상승했을 확률이 58%에 달했다라고 하고요. 평균 상승폭도 12.1%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다우 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서 가장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던 종목이 이듬해에 또 한 번 상승할 확률은 45.8%에 불과했다라고 하고 평균적으로 6.7% 상승하는 데 그쳤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작년에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50% 넘게 올랐죠. 25년간의 트렌드를 추적했다라고 이 기관에서는 밝혔는데요. 하지만은 최근에는 좀 패턴이 좀 다소 둔화가 됐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스포크에서는 최근의 패턴을 감안을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의 모멘텀에 좀 올라타는 것이 유효하겠고 25년간의 어떤 역사적인 데이터를 돌아본다면은
디즈니가 나은 선택일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보면은 과연 마이크로소프트와 디즈니 가운데 뭘 선택해야 될까 굉장히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디즈니의 경우에는 또 서학개미들의 최애 종목이기도 하니까 이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지지부진했던 이 디즈니 올해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네, 뭐 많은 답답함을 줬을 종목이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이 서학개미들이 들고 있는 해외 주식 보유 규모를 봤을 때 15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여전히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은 종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특히 리오프닝 주의 성격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 또 많이 기대하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올해와 관련을 해서 투자정보 웹사이트 모틀리풀에서는 세 가지의 또 주가 반등의 조건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이 성장세가 조금 회복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르푸가 좀 증대가 돼야 한다. 즉 가입자당 매출이 좀 늘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가 조금 이제 저가형으로 출시를 한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좀 공략하는 상황에서 이런 측면에서 좀 불리함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좀 개선이 돼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의 진정, 그러니까 테마파크 사업도 관련이 있고 영화 그리고 크루즈 여행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소로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세 가지 요소가 모두 기대가 되는 또 반면에 불안도 공존을 하는 그런 요소라는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도 좀 엇갈리고 작년 주가 흐름도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제 마켓비트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매수 의견이 20개 그리고 보유 의견이 5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매도 의견이 없는 만큼 여전히 좀 긍정적인 의견이 좀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도 모건스탠리나 맥커리 같은 기관에서는 목표 주가를 185달러로 일제히 좀 낮춰 잡았기 때문에 눈높이를 조금은 또 낮춰야 한다는 월가 의견도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난 25년을 보니까 다우지수에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종목들이 그 다음 해에 상승 확률이 더 높았더라 이런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참 재밌는 자료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그래도 날아오른다입니다. 날아오른다고 얘기하니까 뭐 항공주 얘기인 거는 뻔히 아실 것 같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사실 오늘 헤드라인만 보면 항공주에 전혀 좋을 게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뭐 그런데 항공주가 동반 급등을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지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보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새해 첫 주말까지 미국의 항공편이 약 13,000여 대가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항공편 가운데 약 5.6%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간 기준으로 취소된 비율이 지난 토요일에 약 12%에 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지난 토요일에는 10대 중 1대가 항공편이 취소가 됐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많은 그 항공편의 취소가 있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크리스마스 당일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추웠었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추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파 그리고 눈폭풍 이런 것들 때문에 항공편이 취소가 되기도 했고요. 오미크론 영향도 있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항공사들 직원 가운데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항공편이 어쩔 수 없이 취소되는 그런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의 확진자는 급증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제가 표를 보여드릴 텐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코로나19가 발발한 이래 이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 물론 다행인 점은 화이자의 부스터샷이 이날 FDA로부터 12세와 15세 사이의 청소년 접종이 긴급 사용 승인이 났다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상당히 그 뭐 헤드라인만 보면 항공주가 오를 일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공주가 급반등했습니다. 물론 크루즈 관련주들도 급반등을 했고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CNBC에서는 투자자들이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올해 남은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뭐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맞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여행 산업은 올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항공주는 사실 좀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상당히 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과연 항공주
항공주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이제 뭐 기사 내용에서도 언급을 해줬지만은 이날의 항공주가 뭐 좋았던 이유는 다소 좀 의아하죠. 뭐 뼈뚜렷한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연말 시즌에 대규모 이제 항공편 취소가 됐고 그리고 월요일도 2,300편 정도가 취소가 됐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취소 추세가 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보기에도 좀 무리인 것 같고 네. 결국은 이제 뭐 티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는 가운데서 결국은 어느 섹터나 종목에서도 주식을 좀 살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결국 뭐 항공주 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옮겨갔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리스크가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CG그룹에서도 최근까지도 오미크론 변이가 다소간의 단기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또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또 오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새해에는 또 좀 업황이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월가에서 항공주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이 MKM 파트너스라는 그런 기관인데요. 낙관론은 아직까지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하반기께에는 해외 여행 수요가 회복을 하면서 결국 항공주도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타이밍의 문제가 되겠죠. 언젠가 회복되기는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굴곡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정말로 해외여행 특히 네. 아니면 뭐 출장용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회복될 그 타이밍이 언제인가 그런 거에 대한 뭐 갑론을박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